자, 안녕하세요. 강희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북 리딩 오늘 4편을 녹화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3편이 끝나고 이제 4편 녹화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쭉쭉쭉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편 시작이 어디냐면 42페이지의 근막, 이제 아랫줄, 아랫단락 근막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근막은 면이나 밴드 형태의 빽빽하고 불규칙한 구성의 결합 조직이다. 근막은 인체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체의 모든 구조물 속에 있다. 가동관절의 관절낭과 건막, 그리고 인대와 근육은 근막이 잘 조직되어 있는 배열체들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근막은 인대와 달리 근육과 장기들 사이를 잇는 것 이외에 큰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연결 조직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막은 단순 연결물 이상의 역할을 하며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축 섬유를 함유한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이러한 근섬유 모세포 는 근막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구조물이라고 생각된 인대 구조에서 발견되었다. 이제 근막 같은 부분을 이제 지금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몸 속에 뭐 근육이나 또는 인대 그리고 힘줄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또 많이 알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좀 결합 조직의 형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근막 같은 부분들은 뭐 널찍하게 우리가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넓은 어떤 힘줄성에도 많이 녹아져 있고, 어떤 인대 조직에도 많이 녹아져 있고, 또 근육에도 녹아져 있고, 힘줄에도 녹아져 있고. 이제 과거에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뭐 과거에는 뭐 근육과 장기들 사이를 잇는 것 이외에는 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이제 근막 자체는 어떤 수축을 해줄 수 있는 섬유가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 또는 어떤 좀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기능적인 동작을 만들어낼 때 큰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수축성 섬유들의 분포는 위상성 근육, 위상성 근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삼각근, 대흉근, 큰 근육들을 위상성 근육이라고 합니다. 또 긴장성 근육에서 더 많이 보이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위상성 근육보다 긴장성 근육의 근막의 함유, 근막 섬유가 더 높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근육에서 강직의 증가가 잘 보인다. 이제 따라서 이러한 근육에서 강직의 증가가 잘 보인다라는 건 근막 섬유가 훨씬 더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성 근육에, 우리가 긴장성이라고 하면 뼈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로컬 어떤 심부 근육이잖아요. 심부 조직들, 걔네들이 긴장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얘기고요. 이런 증거는 긴장성 근육계에서 긴장성 증가가 관절 안정화와 자세 지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 시간에 어떤 자세 안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왔죠. 자세 안정화 근들에 대한 어떤 또 특징적인 부분들,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근막에 대한 어떤 성분이, 조직에서 어떤 성분이 많이 자세 안정화 자세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좀 조직에 더 많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긴장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긴장이라는 건 어떤 좀 스티프해지는 그런 어떤 좀,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좀 더 스트레스에 많이 좀 노출이 되면 좀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어떤 위상성에 있는 근육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어떤 자세 안정화 근에 훨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근육 근막계 수축 요소의 기능 부전은 만성 통증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인대성 기계적 수용기
억제는 근활성 반응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런 반응이 고양이에 대한 실험의 결과이긴 하지만 인간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관절 연부 조직체의 부상 이후 따라오는 근육의 억제 기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기계적 수용기의 집중 분포가 줄어들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고유 수용성 감각과 이상적인 근활성 협응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인대와 근막 조직에서의 이와 같은 기계적 수용기들의 집중 분포의 감소는 적절한 수준의 조직을 생성하는 능력과 이에 따른 관절 강화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에서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고유 수용성 피드백의 감소 역시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재차 강조하고 있죠.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근막 조직에 대한 어떤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들을 발휘함에 있어서. 또 한번 또 이걸 볼게요. 근막의 기능. 이제 근막의 기능인 파트예요. 43페이지. 근막은 인체의 모든 구성 성분들 사이를 연결한다. 그쵸? 근막은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연결해주는 연결체입니다. 즉 근막은 근육과 근육, 연속된 근육의 연결사슬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슬같이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는 근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건과 뼈, 건과 인대 혹은 관절낭, 뼈와 뼈, 내장기관과 뼈, 그리고 내장기관과 내장기관 사이를 연결한다. 다 이제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계들은 인체 내에서 지지 기능, 저항 기능, 그리고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형성한다. 이 상호 의존 시스템은 인체 내 텐세그리티 조절과 발달을 돕는다. 버크민스터 풀러,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요 분이 1961년에 처음 만들어낸 텐세그리티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조물 내에서 밀고 당기는 긴장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 상태를 만든다는 근육 근막계의 기능을 의미한 단어이다. 이 텐세그리티. 다음 페이지에 요거에 대한 어떤 사진이 나오는 사진 한번 띄워드리고, 텐세그리티는 연속성 긴장 저항 연결 시스템과 비연속성 압박 저항 기둥 혹은 어떤 빔, 뼈,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학적 설계에 근거한 모델이다. 텐트로 예를 들면 텐트의 당김줄은 비수축성 장력을 제공하는 장치이고, 텐트의 기둥은 압박, 저항 기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인체에서 근막 인대 체계가 장력을 제공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반면, 뼈는 중력에 의한 압박력, 체중, 외부 저항과 근육계의 수축으로 인한 힘들에 저항하는 압박 저항 기둥으로 가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근골격계의 텐세그리티의 특징은 유연하지만 외부나 내부에서 생성된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인체의 지지 능력을 부여한다. 갑작스러운 인체의 손상 혹은 반복되는 손상에 의해 텐세그리티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인체의 이런 어떤 안정화 능력과 움직임 전략은 보상작용으로 인해 변화될 것이다. 이제 전 시간에도 보상작용은 우리 몸에서 당연한 어떤 생리학적 기전, 그죠? 우리가 어디가 한 군데가 고장나면 그 고장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메꾸기 위해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텐세그리티라는 인체 구성 성분 상관의 연결적 특징 때문에 역학 사슬 어느 곳에서든지 근막 긴장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인체 시스템 절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 인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사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근막 형태의 종류. 아까는 이제 방금 전에는 근막의 기능을 읽었고, 지금 이제 근막 형태의 종류를 한번 읽어볼게요. 근막은 흉뇨 근막이나 족저 근막, 이 두 가지 다 아시죠? 흉뇨 근막은 허리, 광배근과 대둔근을 대표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또는 안에 있는 어떤 심부 근육들도 다 연결을 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 허리 가운데 있는, 트렁크의 가운데 뒤쪽에 있는 흉뇨 근막, 토라코 룸바 파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족저 근막, 발바닥 아래에 있는 족저 건막염,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걸리잖아요, 사람들. 그 두 가지와 같은 인체의 표면에 가까운 부분이나 깊은 부분 모두에서 발견된다.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막 같은 부분들은 앞전에 설명했듯이, 천층막은 피부, 수많은 근육 부착점, 그리고 발에서는 지방 패드의 지지를 돕는다. 또한 근막은 어떤 부분에서는 두꺼워져 손과 발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지지대 구조를 이루며 손가락이나 발가락 굴곡 시 근육과 건이 탈락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마찬가지로 흉뇨근막은 허리에 지나친 기립근 수축을 제한하여 몸통이 단단해지도록 돕는다. 여기서 이 단단해지도록 돕는다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단단해져 있으면 어떤 유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어떤 유연성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건 있지만 나쁜 것도 항상 존재한다. 항상 어떤 그 찰나라도. 근막의 심층은 근육들과 내장기관들을 지지하고 혈관과 신경의 주행로를 제공한다. 근막은 인체의 모든 조직에 퍼져 있지만 다른 곳보다 운동성이 많고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뭐 허리, 고관절, 그리고 발과 같은 데서는 좀 더 두꺼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지금 허리, 고관절, 발, 이런 부분들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여기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인체가 근막 어떤 조직이 가장 많이 꼬이는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허리, 또 이렇게 고관절,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복부, 또 어떤 이런 모상건막,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 고관절, 그리고 발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인체의 내 부분에서 근막이 두꺼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두꺼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네 곳은 허리의 흉뇨추 근막, 복부의 근막, 여기 나오죠, 복부, 다리의 대퇴근막, 고관절에 붙어있는 대퇴근막, 장근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발에서 족저 근막,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질환도 많고 가장 말썽도 많이 어떤 일으키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다음에서 이 근막들에 대해 짧게나마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 흉뇨 근막. 위로는 흉곽, 아래로는 골반에 의해 만들어진 흉곽 골반 통 구조. 이제 약자로 이제 thoracic valve, 이제 TPC라고 하죠. 이제 이 부분은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흉뇨 근막에 의해 완전성이 유지된다. 흉뇨 근막의 첫 번째 층은 요방형근과 횡돌기관의 인대들과 연결된다. 이제 첫 번째 층이래요. 이 부분이 이제 요방형근, 이제 뒤에서 있는 허리에 바로 붙어 있는 우리 요방형근, 이제 장골과 또 갈비뼈 12번과 이 횡돌기들 요축, 룸바뼈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다 붙어 있는 이게 요방형으로 생긴, 이렇게 요방형으로 이렇게 해서 요방형으로 생긴 요방형근, 요거. 그리고 그 부분과 아무래도 이제 횡돌기관 인대들과 연결된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층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횡격막과 장요근이 이 근막에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TPC의 흉요추 연결부에 안정화와 동시 활성 기능을 제공한다. 흉요근막의 중간층은 앞쪽 층과 섞이며 복횡근 부착점을 제공한다. 후면층은 다른 두 층과 섞여 척추 기립근 무리를 감싼다. 이 근막층은 또한 반대편 광배근과 대둔근을 연결하여 후방 사선
사슬을 형성한다. 흉요근막은 TPC와 천장관절의 안정화 그리고 어깨 고관절 복합체의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흉요근막은 또한 몸통과 척추의 회전운동 조절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자세의 변화 그리고 혹은 사지의 조절, TPC의 안정성에 역할을 끼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친다. 흉요근막 자체가 아무래도 뒤에서부터도 그렇고 앞쪽에서도 다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연결체로서 이 어떤 몸통의 어떤 안정화 그리고 몸통의 회전, 어떤 기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게요. 복부 근막. 복부의 근막은 복부 건막이라고도 불리며 서로 교차하는 여러 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복부 같은 부분은 대표적으로 4개의 근육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복횡근 지금 얘기하고도 있지만 흉요근막과 연결되어 있는 심부에 있는 이제 복횡근 그리고 이제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복직근 대표적으로 4개의 복근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근막은 복부 근육들의 부착점을 제공한다. 복부 근막이 복부 근육들과 그 근육들에서 유래한 근막들은 X자로 교차하여 층을 형성하고 이 층은 TPC의 안정성과 이에 따른 어깨와 고관절 복합체의 안정성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이쪽도 보시고 이쪽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제 그림 요게 첫 번째 요 그림이 굉장히 이제 약간 좀 입체적인 것 같아요. 입체적이게 우리가 또 근육계를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복근 근육층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복횡근. 복횡근은 흉요근막과 복부근막의 부착점을 가지고 있다. 복횡근의 섬유들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수평적으로 주행하는 섬유인데 이를 미루어 보아 TPC의 완전성과 안정화에서 복횡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근 중 가장 큰 근육인 외복사근. 복근 중에 가장 큰 넓은 이제 근육의 어떤 좀 이 사이즈를 갖고 있는 외복사근. 흉곽의 전외측연에서 전거근과 서로 얽히고 전거근과 서로 얽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외복사근이라는 어떤 포인트가 앞쪽 복근 근막에 부착된다. 이 근육은 반대쪽 내복사근과 근막으로 연결되어 흉곽과 복부의 앞부분을 둘러싸는 근육 사슬을 형성한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전거근이 이제 갈비뼈에 붙어 있잖아요.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립에 붙어 있죠. 날개뼈와 그쪽에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복사근이 붙으면서 복부 건막 앞쪽에 있는 리니아 알바라고 하는 백선에 이렇게 갖다 붙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내복사근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간다. 그런 이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전거근을 통해서 외복사근을 통해서 반대쪽에 있는 내복사근까지 사선으로 이제 근막으로 되어 있는 근막 사슬 이걸 연결을 해주고 있다라는 어떤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복직근 아무래도 늑 연골에 이제 붙어서 5번, 6번에 부터 기시를 해서 아무래도 치골 결합부에 딱 끝나는 이제 앞쪽에서 강력한 이 트렁크의 굴곡, 플렉션을 만들어주는 복직근. 우리가 막 이렇게 시트업 운동 같은 거 할 때 초콜릿 복근 만들 때 복직근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복직근은 복횡근, 내복사근, 배세모근. 배세모근은 좀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배세모근. 왜냐면 치료적인 관점에서 배세모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그 치골 결합이라고 하는 퓨빅 심피시스 바로 위에 있는 배세모근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래쪽에 되게 되게 조그만 근육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장내전근. 여러분 장내전근 아시죠? 안쪽에 약간 좀 어댑터 그룹 중에 장내전근, 큰 안쪽의 허벅지에 붙어 있는 장내전근과 치골 결합에서 근막적 결합을 하여 이와 관계된 관절들의 안정화를 돕는다. 비록 복근의 구성 중 자주 언급되진 않지만 백선을 당겨 긴장을 발생시키는 근육인 배세모근, 지금 나오죠? 배세모근. 뭐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데 이제 백선을 당겨 긴장을 발생시킨대요. 복부에 긴장을 발생시킨대. 배세모근이 다른 복근에 비해 백선의 근막적 당김을 더 잘 발생시킨다. 이제 뭐 북 리딩을 하기 전에 저도 책을 읽고는 있지만 임상적으로 많이 이제 필드에서 많이 좀 고쳐주려고 하고 치료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의 마음이 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배세모근 같은 부분들을 좀 앞전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책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나오네요. 다른 복근에 비해 근막적 당기는 잘 발생시킨다. 배세모근 중요합니다.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임상적으로 이 근육은 고관절 내외전이 상실된, 여기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임상적으로 이 배세모근이 고관절 내외전이 상실된 환자에게서 억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고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배세모근에 대한 특별한 교정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을 많이 쳐놨어요.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 보니까 치료적인 부분들을 할 때 특히 이 배세모근이라는 부분들이 백선을 좀 더 어떤 근 위축을 만들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고관절 내회전, 고관절 대퇴골을 내회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퇴근막, 일명 장경인대와 이제 접촉되어 있는 대퇴근막.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근막 중 하나로 몸 가까운 쪽으로는 대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에 공동으로 부착하여 그 명칭도 이 부착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퇴근막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제 옆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장골의 약간의 옆쪽 면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대퇴골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 대퇴골을 지나서 경골의 앞쪽에 이렇게 딱 붙죠. 이렇게 요 앞쪽 면에 이렇게 딱 붙죠. 굉장히 길고 두꺼운 근육이라는 거. 정강이 외곽에 위치한 걸디 튜버클은 거친 면에 붙죠. 제가 방금도 설명했듯이 몸에서 먼쪽 부착을 가지고 있다. 외측 관근이 수축하면 유압 증폭 효과가 발생해 압력이 장경인대를 향해 발생하는데, 장경인대에 적용되는 이 효과와 두 번째 대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의 동시 수축으로 인해 하지의 폐쇄성 사슬 운동을 할 때, CKC 운동을 할 때 폐쇄성 오픈형 사슬 운동이 아니라 다리가 체중을 지지하는 단단한 지렛대로 작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압 증폭 효과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측 관근이 수축을 하고 외측 관근이 운동이 되면 혈류가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펌핑이 되고 외측 관근이 막 되면 장경인대를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증폭, 안에서부터 유압이 생겨서 바깥으로 이제 압력을 밀어내는 증폭 효과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다리의 어떤 지지 기반을 잘 만들어줄 수 있다. 안정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 다리 운동, CKC 운동을 할 때, 폐쇄성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외측 관근과 대퇴근막 장근의 서로 둘이 어떤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족저근막은 본래 아킬레스 건에서 나온 근막의 연속체인데, 되게 신기하죠? 아킬레스 건, 우리가 뒤쪽 종아리에 붙어 있는 아무래도 종골뼈, 이 칼케누스에 붙어 있는 아킬레스 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걔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족저근막이 원래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연속체래요. 그러면 이제 아킬레스 건과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족저근막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발의 종골에서 시작하여. 발 종골 나왔죠? 시작해서 발바닥을 덮고 5발가락으로 발가락 5개 다 이어지는 이 밴드는 아래에 지나가는 근육들을 지지하여 발의 안정화를 돕고 체중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족저근막은 체중의 발의 지지구조 위로 지나가는 중간 입각기 동안 중족부가 무너지지 않게 막는 안정화 장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족저근막은 이 근막과 연결된 구조들, 즉 아킬레스건, 비복근, 햄스트링 복합체, 천골결절, 척추기립근 그리고 머리의 표면 근막을 통해 몸 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쪽에 대한 어떤 후방 표면 사슬이에요. 눈썹 바로 위에서부터 모상건막을 지나서 목을 지나 그러니까 승모근을 지나서 광배근을 지나서 척추 기립근, 표층 척추 기립근을 지나서 대둔근을 지나서 햄스트링을 지나서 천조인대를 지나서 햄스트링을 지나서 비복근과 발바닥 건막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근막체라는 거죠. 발의 내재 근육 체계가 억제되면 족저근막의 완전성의 손실이 발생되어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발목, 발 복합체의 회내 스트레스가 증가되게 되는데 그 결과 요추골반 부위에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TPC의 근위부 조절 능력 저하 그리고 혹은 하지의 회내 경향은 족저근막의 과부하를 초래하여 구획증후군이나 과사용 증후군과 같은 많은 하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구획증후군이나 과사용 증후군 두 가지의 증후군에 많은 어떤 하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의 어떤 이런 어떤 유기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좀 움직임을 상실을 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리면 제가 여기도 밑줄을 쳐놨는데 구획증후군 아무래도 이 과사용 증후군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하지를 많이 써가지고 회낸다 아치가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과사용을 해가지고 과사용되면 충격 완화, 충격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또한 다른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설명이고 여기서 이제 구획증후군은 이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거 검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티비아랑 이 피블라라고 하는 이제 아랫단에 붙어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렇게 많은 사실 근육들이 이렇게 감싸져 있기도 하고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뒤에는 예를 들어서 가자미근, 비복근, 그 안에 있는 후경골근, 어떤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정동맥도 당연히 지나갈 거고 앞에도 정경골근, 그렇죠 엄지발가락 굽힌 신근, 발가락들도 이렇게 펴주는 신근 이런 애들이 다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붓는 거죠. 붓는 거 빠져나올 데가 없는 게 순환이 안 돼서 그걸 구획증후군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막혀서 압박을 당해서 한번 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상과 부상에 대한 근막의 반응. 손상과 부상으로 인해 타입 1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타입 1, 타입 2A, 타입 2B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더 했었었죠. 여기서 타입 1 콜라겐과 히알루론산과 같은 근막 내 물질의 분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히알루론산, 엑시드, 산이죠, 산. 이제 근막 조직의 이러한 변화는 염증과 상처 조직 형성이 근조직 회복보다 더 잘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는 또한 고관절과 어깨 복합체 움직임 기능 부전의 영구화가 일어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자, 다음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근막과 수분. 근막 시스템은 인체의 수분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막이라는 거는 체내의 수분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탈수 상태의 초기 증후로는 근육 경련, 피로감을 들 수 있으며 탈수 상태가 더욱 진행되면 관절과 근육에서 통증도 느낄 수 있다. 외부 물질, 충분하지 못한 수분 섭취, 그리고 혹은 탈수를 초래하는 물질의 과다 섭취, 탈수를 초래하는 어떤 과다 물질이라고 하면은 카페인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적절하지 못한 수분 상태와 운동성의 상실, 부상 후 혹은 만성적인 움직임 가동 범위의 제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곧 근막 내의 조직 운동성, 조직의 유착, 조직의 유착이라는 건 조직이 이렇게 붙는 거죠. 임상에서 조직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유착되어 있는 걸 많이 이런 식으로 유착이 좀 잘 매끄럽게 진행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잘 미끌리면서 근막들이 서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상처 조직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포 내 그리고 양에서 적절한 수분 상태가 유지됨에 의한 명백한 장점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적절한 수분은 근막 내의 조직 움직임 개선의 수단이 된다. 근막 내의 조직 운동성이 상실되면 인체 움직임 효율성에 손상을 주는 중요한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막 이완 테크닉, 기시중지부 테크닉, 그리고 혹은 교정 운동 전에 행하는 폼 롤링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어떤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를 또 했죠. 근막이 유착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동 기능의 상실이 되고, 상처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좀 유착이 돼 있고 잘 어떤 서큘레이션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인체가 잘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회복의 에너지가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지금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폼 롤러 많이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공의 열쇠, 수분 상태 개선이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가. 이제 물이 어떤 움직임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신체의 수분 상태는 조직 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하지만 수분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동 패턴의 발달을 유지 혹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한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다. 물론 수분 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근육 경련이 발생하거나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가 일어난다는 증거는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수분 상태는 근막 체계 내에서 유착 발생과 같은 특정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보아 수분 상태가 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덧붙여 대체의학 전문가들은 적절한 수분 상태와 건강 사이의 유용한 관계들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굳이 그렇게 되게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굿 하트는 근육 검사에서 여러 근육의 약화를 보이는 환자에게 한 잔의 물을 섭취시킨 뒤 근력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건강과 근육의 기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할까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불행히도 이 주제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종종 이러한 연구 결과들 때문에 더욱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연구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와 비함유 음료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탄산음료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 커피를 섭취한 건강한 성인 남성의 수분 상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를 코카콜라 회사가 후원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연구들에서 순수한 물과 다른 음료 섭취가 수분 상태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물도 좋고요, 여러 가지 액체로 되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라는 법칙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루 물을 8잔 마시라는 법칙은 과학적 근거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황금률처럼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64온스의 물을 마시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만큼 물을 마실 필요는 없으며, 여러 연구자들 역시 이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흥미롭게도 그랜드 킴과 그의 동료들이 한 연구에서 우리가 손실한 물을 대체하기에 64온스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사실 이 저자들은 적절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기에 64온스의 물은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수분 섭취와 암 발병 위험에 대한 역관계를 논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서 키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을 위해 매일 어느 정도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일까?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건강한 상태를 위한 수분 섭취량에 대한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은 현재 우리 사회는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이제 그죠. 탈수 상태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많이 현대 사회인들이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 책과 스티브 메이어 로워츠는 체중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온스로 환산하여 마시는 것을 권고했다. 즉 예를 들어서 90kg인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체중의 절반 정도의 물을 좀 섭취를 하는 것을 권고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마크 린드세이는 건강과 조직 운동성을 가지기 위해 체중의 0.6을 곱한 수치의 온스를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운동을 즐겨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직 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데는 충분한 인상적 증거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많이 마셔야 된다, 어느 정도 마셔야 되냐, 얼마가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얘기들을 막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루에 그래도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양이, 성인들에게서 권장하는 양이 하루에 어떤 2리터 정도를 권장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2리터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또 얘기를 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땀을 많이 배출시키는 분들은 좀 더 마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1이 끝난 것 같고요. 이제 49페이지 챕터 2 움직임 발달, 이렇게 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지금 38분이 좀 지났죠. 챕터 2 움직임 발달, 이 장의 목표: 아동 발달 과정과 성인의 움직임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패턴들을 알아본다. 움직임의 효율성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들에 대해 이해한다. 기능의 개체 발생 모델. 인간의 발달 과정은 개체 발생이라고 불리는데, 신경, 근육, 연부 조직, 그리고 관절계의 성숙 발달 과정 단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 발달 과정은 출생 시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고, 발달 과정의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개체 발생학은 움직임의 이상적인 형태와 움직임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나 교정 전략이 문제를 가진 환자나 고객에게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가 있는 학문이다. 아이는 감각을 통해 처음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감각은 순전히 운동 조절 프로그램, 반사 패턴들, 그리고
특정 목적을 수행하려는 움직임, 식사를 하거나 이동하거나 통증을 피하려는 움직임 등 이것에 의해 유발된 고유 수용성 경험이다. 발달 과정 각 단계에서 아이가 보이는 패턴들은 다음 주요 발달 단계에 있어 필수적인 진행 요소를 대표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 발달 과정을 이용한 트레이닝은 주로 신경학적 문제를 가진 아동과 성인들에게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00년대 초 마벨 L. 스워스는 그녀가 치료하는 무용가들과 선수들의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롤링과 크롤링 같은 여러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주요 움직임을 이용했다. 이 트레이닝 방법은 관념 운동이라 불리며 움직임 재활 분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모세 펠든크라이스는 이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그의 움직임 테크닉들의 롤링 패턴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세 펠든크라이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두 분이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보이타 선생님, 그리고 모세 펠든크라이스. 이게 제가 책도 있어요. 책도 있는데, 책도 선물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요거예요. 요거. 모세 펠든크라이스. 요 이제 어르신이거든요. 요 선생님이시거든요. 요것도 제가 읽으면서 요거 가장 펠든크라이스 학문에 대해서 이제 입문서거든요. 요것도 다음에 리딩을 한번 하면서 쭉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아직 못 읽었어요. 요 정도까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요 분이에요. 어쨌든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되고 있죠. 예? 그가 개발한 진단과 치료법은 뇌성마비를 가진 아동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적이고 반복 가능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유발점들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들을 목격했는데 이 반응들은 만성화된 움직임 기능 부전에 변화를 주는데 이용할 수 있었으며 결국엔 그가 개발한 반사적 이동 기법의 기초가 되었다. 만성화된 움직임 기능 부전에 변화를 주는데 이용할 수 있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우리 모두 다 만성화 돼가고 있고 만성화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꼭 읽어서 한번 이제 북 리딩을 꼭 해볼게요. 요 다음 장 50페이지는 이제 아동이 이제 발달되면 성장해 가면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표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또 나오네요. 51페이지 보이타의 제자인 파벨 콜러. 보이타 선생님의 제자가 또 파벨 콜러는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성인들의 정상적인 안정화 기능과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임 발달학적 자세들에 기초한 운동체계 DNS를 고안했다. 진짜 이게 청출어람이에요. 좋은 분 아래에서는 좋은 제자들이 생기고 진짜. 그는 아동의 움직임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패턴들을 이용하여 반응, 교정 운동, 발달된 운동 패턴 시리즈를 개발했는데 이 운동은 안정화와 움직임 체계의 기능 보전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원초적인 패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한 것이다. 앞에 표가 요거예요. 앞에 표가 요렇게, 요렇게. 앞에 표에 정리된 목록은 보이타의 반사적 이동 기법과 그 제자인 콜러의 동적 신경근 안정화에 기초한 아동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주요 자세 패턴들을 정리한 것이다. 교정운동 단계에서 사용되는 이 반응 교정운동은 운동 전략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이유와 함께 제시된다. 이 책에서 다루는 교정 기법과 전략들은 콜러의 DNS 접근 방법에 의해 수정되고 사용되는 많은 운동법들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패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트레이닝에서는 좀처럼 다루고 있지 않지만 기능적 안정화 루틴들에서는 여러 종류의 패턴들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애기죠, 애기 사진과 이렇게 네, 이렇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아이들은 종종 흉요추 이행부에서 스스로 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발을 붙잡은 채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발 잡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흉요추의 이행부, 흉추와 요추의 이행부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어날 때 아이가 발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골반의 정렬을 만들고 심부 안정화 시스템을 발달하도록 돕는다. 이 자세는 골반 쪽 복부를 드는 동작을 통해 훈련되고 기능적 움직임 패턴을 하는 동안 이와 같은 정렬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기가 기어가기를 시작할 때 아기는 반대쪽에 있는 사지로 몸을 안정화시키고 몸을 움직인다. 반대쪽으로 몸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팔을 뻗는 운동은 이러한 패턴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고객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팔과 다리를 뻗고 지면에 접촉한 팔과 다리로 몸을 안정화시킨다. 옆에 봐줬던 남자 사진.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일단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아이가 기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옆에는 성인 남성이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한 기능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보여지는 동작이죠. 홀리 트리플이라고 불리는 세 지점으로 몸을 지지하는 자세는 몸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 사용될 뿐 아니라 몸을 지지하고 있는 팔다리에는 안정성을, 움직이는 팔과 다리에는 운동성을 제공한다. 잠깐만 일시정지 좀 누를게요. 아기의 왼쪽 다리는 이제 왼쪽 팔과 함께 몸이 앞으로 나아갈 때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이는 아기가 일어나려 할 때 필수적인 과정인 고관절을 중심에 위치시키고 몸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자세이다. 세 지점에서 일어나는 회전 운동은 세 점을 지지하는 자세를 통해 여러 힘들, 예를 들면 같은 쪽 고관절, 어깨와 반대쪽 고관절에 작용하는 힘과 지지를 재구현하는 동작이다.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운동 발달학적으로 중요한 자세들은 성인을 위한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 발달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움직임 기능 부전을 교정하기 위한 운동법에 접근할 때 이와 같이 더 원시적이고 이미 몸에 밴 패턴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발달학적 접근은 뒤에 나올 챕터에서 소개될 최적의 기능적 움직임 패턴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동작 패턴에 영향을 끼쳤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들. 교정운동, 재활 전략 혹은 컨디셔닝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에서의 수행 능력을 개선하고 부상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인을 지도할 때의 목표나 업무나 일반 스포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선수들을 지도할 때 역시 일반인들을 지도할 때의 목표를 염두에 두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움직임 효율을 추구한다. 사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지와 관계없이 고객 혹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기초적인 패턴들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움직임은 5가지 원초적인 패턴들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유아기 때 원초적 움직임 패턴이라 불리는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지지한 자세에 구르기, 바닥 밀어 올리기, 네 발로 엎드리기, 그리고 기어가기이다. 5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지지한 자세, 그리고 구르기, 바닥 밀어 올리기,
네 발로 엎드리기 그리고 기어가기. 이 패턴은 결국 성인이 되어 걷기, 몸의 높낮이 변화, 당기기, 밀기, 회전 운동의 5가지 성인기 기본 패턴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패턴들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보행, 걷기에서 달리기. 신경근 골격계의 기본적인 기능은 인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수천 년간 인류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음식을 찾고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며 이세를 만들고 포식자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다양한 속도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우리의 신경근 골격계는 높은 효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걷거나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혹은 스프린트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넓은 지역이나 고르지 못한 지형을 다니거나 발을 놓는 위치가 높아지면 우리는 러닝, 스키핑, 한쪽 발로 뛰어 올랐다가 다른 쪽 발로 착지, 호핑, 한쪽 발로 뛰어 올랐다가 그 발로 착지, 리핑, 도약하는 동작, 바운딩, 도약과 러닝이 합쳐진 동작, 그리고 점핑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장 54페이지. 높낮이의 변화, 스쿼트, 런지, 그리고 기어 올라가기. 바로 선 자세는 인체의 체중을 척추와 골격 전반에 걸쳐 분산시킴으로써 무게 중심을 유지하게 한다. 이 자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근육들이 효율적으로 수많은 동작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스쿼트를 할 수 있는데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으며 지면에서부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동작이다. 런지 패턴은 하체의 비대칭적인 부하를 주는 동작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면을 향해 우리의 몸을 낮추거나 장애물을 피하는 등의 동작을 할 때 쓰는 패턴이다. 또한 팔을 이용해 당기고 다리를 이용해 밀면서 우리는 나무나 산의 절벽 혹은 계단을 오를 수 있다. 당기와 밀기. 우리는 팔다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것 외에도 무수히 세밀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비록 근육에는 당김 작용밖에 없지만 골격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미는 작용을 만들어낸다. 당기는 동작은 물건을 몸쪽으로 향해 들거나 당기는데 훨씬 더 쉽게 작용한다. 미는 동작은 던지는 동작에서처럼 다른 표면 위로 물건을 올리거나 혹은 물건을 가속하여 밀어내는 등 무언가를 우리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우리의 몸은 걷거나 뛰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동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쪽 팔다리가 당기면 다른 쪽은 미는 식으로 교차하는 패턴으로 일한다. 서로 반대되는 힘이 상쇄하여 우리는 중력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회전. 5번째 마지막 남은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은 회전 패턴이다. 이 패턴은 아마도 모든 움직임에서 보이는 동작일 것이다. 스포츠 컨디셔닝 전문가인 벤시오는 우리 몸은 스포츠란 것을 모른다. 단지 회전 운동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움직임 패턴은 회전이나 비틈으로 동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중력과 교차하는 방향이나 수평적인 힘에 저항하여 우리 몸의 동작을 만들어낸다. 코어 근육들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한 힘들의 합력을 통해 우리는 몸이나 물건을 가속 혹은 감소할 수 있다. 게다가 회전 운동은 사지나 몸통에 간단히 적용되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움직임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인 트레이닝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인 5가지 움직임 패턴을 학습한 후에 인체는 3가지 움직임면 모두에서 일어나는 결합된 움직임에 의해 움직이며 역학사슬 내에 위치한 모든 관절들을 통해 움직이고 적절한 양의 힘 조절과 함께 다양한 수준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
한편 모든 움직임은 몇 가지 개별적인 움직임이나 움직임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면 골프 스윙과 같은 복합적인 움직임도 몇 가지 움직임 패턴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동작인 것이다. 골프의 어드레스에서는 고관절이 굴곡하면서 무게중심의 변화가 생긴다. 백스윙 단계에서는 몸통과 골반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면서 팔다리의 힘이 실리며 밀고 당기는 복합 동작이 일어난다. 스윙 단계에서는 저항된 힘이 분출하면서 몸통과 골반이 회전하고 몸통과 팔다리의 움직임을 통해 골프채가 뻗어나간다. 5가지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을 볼 때 명백히 알아야 할 점은 우리 몸은 절대로 분리되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선택하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독립된 인체 부위나 근육 그룹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기능하지 않는다. 또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관절을 거쳐 신체의 어떤 한 부위가 받을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많은 근육군과 관절들을 관여시키고 움직임을 인체가 디자인된 방식 그대로 세밀하게 통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통합적 움직임 트레이닝의 기초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분리된 형태의 재활, 교정운동 혹은 트레이닝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분리된 기능 구조원 상태가 발견되고 개선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으로 재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움직임을 관찰할 때 가져야 할 마지막 관점은 바로 트레이너나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수행 능력이나 기능 부전의 원인을 개선하려 할 때 전체 역학사슬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 부전의 역학사슬에 따라 그 어느 곳에서 생겼든지 그 기능 부전이 발생한 곳이 먼 곳뿐만 아니라 신경근 골격계의 전반적인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회전 파트에서 55페이지 마지막 단락이고요. 움직임 기능 부전의 자가 연구와 패턴입니다. 지금 시간이 57분인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고 마무리 거의 될 것 같아요. 기능 부전의 자가 연구와 패턴은 움직임 기능 부전이 연구화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모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신경계에 영향을 끼친 스트레스 요인들, 예를 들면 급성 혹은 반복된 손상, 감정적 스트레스, 상향 조절된 교감신경계, 그리고 통증이 움직임 전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기능 부전의 자가 연구와 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과거 허리 부상이나 발목 염좌를 당한 사람들의 부상이 재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진 한 번만 보고 가죠. 사진 한 번만. 이렇게 되어 있죠. 빠르게. 교정 전략의 목적은 몇몇 기능 부전 순환의 측면에 간섭하여 이러한 순환 구조를 깨는 데 있다. 트레이너나 치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순환 구조에서 어느 지점에 개입하는지에 대한 변수는 다양하다. 이 변수들은 고객이 기능 부전을 가진 기간, 통증의 정도, 기능 부전이 가장 심한 부위, 그리고 고객에게 발생한 기능 부전이 고객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스토리 등등이 있다. 급성으로 발생한 부상에서는 움직임 기능 부전에 대한 접근보다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 했죠. 여기서 연부 조직 테크닉, 관절 가동법, 아이스팩 혹은 소염제 혹은 진통제,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치법이다. 몇몇 운동들은 이런 급성기에도 유용할 수 있지만 트레이너 치료사들은 그런 운동들 역시 일부 특정 고객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
트레이너와 치료사들은 움직임 기능 부전, 다른 말로 연결된 사슬 중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고객의 경우 당장 통증을 줄이는 것이 만성적인 상태의 증상이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이 경우 기능부전 순환고리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접근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이와 같은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며 고객 각각에 맞춘 처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능부전의 만성적인 순환 구조에 빠졌으며 교정 전략이라는 접근법이 그들이 가진 문제의 원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개될 안정화 분리 모델은 움직임 기능부전을 영구화시키는 기능부전 순환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성공의 열쇠 파트 이제 57페이지거든요.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성공의 열쇠. 문제를 일으킨 영향이 가장 큰 유발인자 찾기.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고객의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체가 뭐냐, 이걸 좀 찾는 거예요. 의사들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는 것에 집중하려 하지만 만성 통증 환자를 대할 때는 가장 큰 기능 부전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더 해석하자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는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픕니다. 그럼 뭐 복통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면 배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배가 아픈 우리들은 원인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배가 아파진 원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만성 통증은 종종 부실한 안정화 상태와 움직임 전략 결과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 부전 혹은 가장 약한 연결고리. 여기서 이 단어 제일 나오죠. 가장 약한 연결고리. 여기가 이제 약점 부위가 같은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을 발생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유발점, 이걸 찾기 혹은 지역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른바 기능부전의 껍질들을 벗겨내는 일이 필요하다. 즉 기능부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부위는 기능부전이 겹겹이 일어난 곳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기능부전들은 마치 양파처럼 문제 위에 문제가 덮여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부전은 깊숙이 위치해 있다. 기능부전이 가장 심각한 부위를 찾으려는 시도와 그 충돌들을 벗겨내는 작업은 치료사들이 고객의 움직임 패턴을 개선시키려는 시도를 도울 것이다. 키, 급성 통증을 가진 고객은 먼저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고, 급성은 통증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조절이 된 다음 움직임 기능 부전에 대해 연관시켜야 한다. 만성 통증을 가진 고객의 경우, 급성이 아니고 이제 만성의 경우 안정화와 움직임 기능 보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접근한다. 가장 약한 연결고리겠죠. 여기까지 57페이지 위에 있는 단락까지 읽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4편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 또 5편을 한번 쭉쭉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 1시간 정도 됐네요.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또 5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